매거진. 2016년 2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무기 체계인 사드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천명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면서 엄포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우리에게 도발한다면 과연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보는지 네티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트위터에서 말입니다. 중간 집계 결과 62%는 미국은 사드 배치를 끝내 포기함으로써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8%는 중국이 남한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의견인 10%만이 미국이 혈맹인 한국을 도와서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 현재 13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트위터 의견도 보겠습니다. 안종원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용자는 졸지에 우린 우리 돈으로 우리 영토에 미국, 일본의 최전방 보초를 자초하고 있다, 라면서 탄식했고요. 나는 아름다운 노동자라는 필명을 쓰는 이용자는 미국인은 돈이 안 되면 아버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사실 미국인 뿐입니까? 우리는 어디 우리 국익과 무관한 선택을 해왔습니까? 자, 하지만 최근 대책 없는 강공책을 쓰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이 강공책이 강공책을 쓰는 자신의 이익은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건지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MBC 보도국장이 취재를 위해 자신에게 전화를 건 기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기화 MBC 보도국장은 취재차 전화를 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야, 이 X새끼야, 어디서 내 정보를 안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겨레가 이런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니까 이 새끼들아 전화 좀 하지 마라, 라면서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에 강경한 대북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적어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면서 동일한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너도 나도 핵무장을 운운한다면 이건 청와대의 의중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전체 지역구의 20%에 달하는 최대 51곳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폈는데요. 들어보시죠. 광역시도에서 최소 하나 내지는 3개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정치적인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어로서 활용하겠다. 공관위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의 본 바가 없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걸친 토론을 거쳐서 만든 공천 룰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부산시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결국 재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등 관계가 결국 이용관 위원장의 퇴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날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우리 감사원 감사에 얘가 지적을 받고 그걸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그걸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재추천을 한다는 건 사리에 안 맞잖아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정의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은 1970년대 반공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상상 그 이상을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한 자금에 핵과 미사일에 유입되었다는 낭설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증거가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홍영표 장관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북핵 위기 상황을 국내 현안으로 연결시키는 논리의 비약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핵 위기를 북한 인권법, 테러 방지법, 더 나아가서 서비스 기본 발전법과 노동사법까지 연결시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 공세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북핵 위기와 민생 악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구나 한반도의 이기 상황과 민생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내용을 호도하고 자신의 관심 입법을 처리시키려고 국정연설을 활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을 실제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무역 봉쇄를 당하고 수천억 달러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면서 곧바로 국가 경제와 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상식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친박 핵심 김재원 의원이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길정우 의원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방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역으로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서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하면 네. 그 후속 여파는 뭐 일본의 핵무장이라든가 핵도미노 사태가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무역 보복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견뎌내겠는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그 유사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게 당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예. 그 원내대표라는 게 이게 당 안에서의 심각한 논의가 없었거든요. 아마 당 안에서 논의했다면 아마 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가 중국 측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경제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과거 중국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 측의 제재 수단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높인다거나 한국 상품의 조그만 부실을 중국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형 불량 제품으로 침소 봉대하는 방법, 위생검역, 환경규제, 소비자 안전 규제를 동원하는 등 제재 방법은 중국 마음먹기 나름이란 것입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령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장벽 말고 관세와 같이 이제 명시적인 무역 장벽 말고 예.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투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 검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연기를 시킬 수가 있고 예. 아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드 배치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수출이 25% 동아시아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걸 아시아 수출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분업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할 명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뭐 드러나지 않게끔 살살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 결국은 지금 군사 안보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의 최전선이 그 격전장이 지금 동아시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이 로켓 발사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이 교묘한 어떤 균형 상태를 갖다가 이제 붕괴시켜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회복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응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예컨대 사드 배치 같은 거는 협의는 하되 전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지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요. 저는 개성공단은 무슨 이유로든 빨리 제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바로 거기 걸려있는 어떤 중소기업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면적인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 명령을 내려서 헌법을 위반했다. 야당이 다수라면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 백투더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편에서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사항 편집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있어요.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서 보면 사항에 다음 경우에 이제 통일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경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번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경우에 승인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게 4항이고 5항에 통일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청문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문 자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협력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라고 돼 있어요. 어느 날 전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해야 될지를 판단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는 거야. 상황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통일부가 청와대에 올린 안은 잠정 중단이었던 그렇지. 거죠. 잠정 중단은 기한을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그 지시를 받아서 그냥 명했어요.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 안 했어요. 불법이죠. 불법 아니에요? 법을 위배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구조상 헌법에 그 예외적인 경우를 126조에 뒀잖아요. 그죠?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개성공단이. 그렇죠. 뭐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 그 해석의 문제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절차를 거쳐죠. 법에 정해진 절차요. 시행령도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안 거치고 곧바로 전격적인 중단 명령을 했고 정부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렇게. 그렇죠. 이게 통치행위론이거든요. 이거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니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영역이 있고 못할 영역이 있는데 어떤 법을 넘어서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경우에 따라서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 헌법에 그런 경우에 긴급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죠, 노 대표님? 그렇죠. 헌법 76조에 있죠.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장이나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아니 북한에서 인공위성 쐈다 해서 이게 내후외환, 천재지변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헌법 76조에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재정경제상의 처분이잖아요. 또는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에 다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부 스스로가 이번 조치가 긴급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단서가 하나 있어요.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휴 기간에 국회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샷법인가 무엇인가 처리하고 뭐 국회 선거구제 협상한다고 해서 국회가 열려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쏘기 전에 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쏘아버렸는데 다음 쏘려면 또 시간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그건 해석의 문제인데 일단 국회가 열려 있는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거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76조 2항 이것도 해당 없어요. 왜냐하면 교전 상태가 아니었거든. 미사일 선거를 교전 상태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역시 여기도 국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사망해 보면 대통령은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와 국회의장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헌법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에서 명시한 여러 절차를 갖다가 많이 어긴 게 되고 그렇죠. 또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홍길동 명령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야.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없을 무, 몸에 좋은 약인 환과 무와 환 모셨습니다. 우선 무 인사하시죠? 뭐냐습니까? 북괴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는 우리 돈 단 한 푼도 쓰이면 안 된다. 그런 돈은 없을 무여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진실한 후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실합니다. 이 사람이 약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증하고 다니는 인간 KS 마크 환 인사드립니다. 야, 환, 너 충청북도까지 가서 진박 타령하던데 여론조사 봤냐? 대구 경북 네가 찍고 다닌 진박들 모조리 휘청휘청하더라고. 참. 아니, 본격적인 선거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까? 네가 설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조용히 새누리당 공천 받았으면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도 이겼을 텐데 네가 나불대서 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진박 공천 못하게 하려고 오픈 프라이머리니 오픈 계란 후라이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안심 전환이 등신 전환이 이런저런 복잡한 공천제도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만들 하시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중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사드를 설치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제재,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을 요커라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요커들의 해외 소비 지출 규모가 1조 2천억 위안, 약 2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발길을 끊는다? 이거 정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커, 이게 한자어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정답. 네, 환히 빨랐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으니까 아마 요커의 존재 무시 못하셨겠죠? 당연하지요. 2015년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소비한 액수가 220억 달러입니다.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3분의 1이 중국인이고 그분들이 한 해에 쏟아내는 돈이 7조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손님들인 거지요. 오케이. 게다가 가깝기도 하고요. 자, 중국 관광객을 뜻하는 요커. 요커의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말씀해 주시죠. 욕쟁이. 아니, 왜 욕쟁입니까? 욕을 잘해서 욕쟁이가 아니라 욕심쟁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커들이 작년 해외 쇼핑에 222조를 썼어요. 전 세계의 사치품 절반을 쓸어 갔다니까. 욕심쟁이는 친박이지, 안 그래? 아니, 또 왜 갑자기 시비입니까? 어려운 곳, 힘든 곳은 나가려 하지 않고 누워 떡 먹고 땅 짚고 헤엄치는 대구에 와서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욕심쟁이지. 게다가 대구 경북에서도 전략 공천하자고 하더만. 친박의 바지 사장 이한구가 말이야. 양심 좀 있어봐, 이 새끼들아. 법을 만들면 뭐하냐? 그 법을 멋대로 뒤집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렵고 힘든 곳 안 나간다고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본인부터 실천하든가. 그리고 법을 만들어봐야 소용없다. 법을 제멋대로 어기고 고치고 바꾼다. 이 말은 개성공단 관련법을
부침개 뒤집듯 뒤집는 청와대 그분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새끼야. 자, 그만하시고요. 자, 정답 아십니까? 뭐 지체할 게 있겠습니까? 어디 이걸 틀릴 수가 있어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 네, 정답은 고마운 분들, 요커. 그분들의 한자어는 말이 깁니다. 자, 바로 정답 말씀하시죠. 국민의당 출마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당 출마자라니요? 우리에게는 무척 고마운 분들이죠. 야당 후보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난감한 선거판에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준다면, 야당 표를 일부 가져가니까, 우리 선거 전략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고마운 분들, 그걸 표현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의당 출마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민의당이 애먹고 있어서 정말 큰일 났어요. 그게 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외면하던 당신의 무능, 무지, 무책임 때문 아니냐고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진박쇼 벌이다가 표 다 깎아먹은 네 책임이 더 커. 뭐라고요? 그나저나 중국의 경제, 군사 보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 뭐가 있어요? 이 중국에다가 제가 돈을 구워드리겠습니다. 빚을 빌려드리는 거 이거는 제 특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사위한테 뽕 대신에 중국 마약 편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요커 한자로 풀이하면 무슨 뜻일까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바 정치부의 김원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뒤집은 그 말이 또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전용됐다. 이 이제 주장인데요. 홍영표 장관이 왜 며칠 전에 그런 주장을 KBS 일요진단 나와서 했다가 다시 국회 나와서 번복하는 일종의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발언을 다시 첫 발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훨씬 더 수위를 높여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홍영표 장관이 국회에서 무슨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 홍영표 장관이 진짜 진실을 이야기해놓고 말을 뒤집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영표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국회에 와서 번복을 했잖아요. 번복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통일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해명자료를 내서 장관의 발언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다. 즉 번복한 게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 해명자료를 청와대가 내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변한 적이 없는 거죠. 청와대 입장은 변한 적이 없고 이게 지금 홍영표 장관의 원래 발언보다 훨씬 수위가 센 게 홍영표 장관의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 이제 39호실에 상납이 된다. 하지만 무기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전달되고 있다. 무기 개발에 전달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단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일종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던 것으로 결론적으로. 청와대에다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근거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네. 그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종인 대표 예. 포함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예. 3분 정도 김종인 대표랑 독대를 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을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질적으로 돈이라는 게 꼬리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검찰이 수사를 하듯이 예. 북한의 계좌를 열어본다고 해도 예.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수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입증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부자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충분히 이런 식으로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뭐 반박도 힘든 부분입니다. 예. 뭐 청와대가 이야기한 것을 진실로 믿어라. 이런 강요와 압박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북한 정권의 그 붕괴 때까지 강경책을 밀어붙이겠다. 네. 이런 취지의 이제 기조 전환을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강경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수단이 있느냐. 예. 지금 개성공단까지 폐쇄한 마당에 예.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죠. 네. 뭐 다음 수단은 핵 개발이죠. 핵무장.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대북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 이것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겠네요.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은 저항에 직면하든지 말이죠. 자, 핵무장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원유철 원내대표 그제 핵무장 주장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혔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래부터 핵무장론자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냈는데 그때부터 이런 발언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 그 공식적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국내적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굉장한 파장이 있는 발언이죠. 예. 파장이 있는 발언인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어제 또 김정은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원내대표 투톱이죠, 당에서. 정책위 의장 역시 또 핵 재처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그건 사실상 핵무장 얘기고. 지금 여권에서 계속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핵무장이라는 게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자. 이런 수준의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낮은 수준에서는 지금 그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핵 재처리 능력을 갖자. 일본 정도의 능력을 갖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일단 굉장히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위의 핵무장론이라고 하면 핵 재처리 능력을 갖자, 지금 일본 정도의 능력을 갖자는 오늘 김정은 정책위 의장의 주장인데 이건 역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지난해 4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때 이미 이거는 못하게끔 협정이 체결이 된 상태고 2020년에 가서야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수준으로 지금 협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뭔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총선용이죠. 뭐 실현 가능성은 전무한데 이 마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낸다는 거 이거는 뭐 총선에 아무래도 그 보수들의 로망 아닙니까? 핵무장? 이걸 자극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되도 안 될 말. 결국 청와대의 의중도 이러한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공식적으로 부인도 하지 않고 그것은 뭐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데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연설은 거의 정부의 공식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내 정치용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예. 정말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여권에서 생각하면 네.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일말에 그런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예. 뭐 사실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사드 도입 이것도 총선용 아닙니까? 특히 사드는 뭐 총선용이라는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요. 네. 중국에서도 지금 뭐 사드는 총선 때까지 그냥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왜냐하면 사드 배치라는 게 예.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선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정부다. 이런 오명을 듣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선거 여왕 아니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언론들 보니까 대표라고 또 호칭을 하더군요. 이 대표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며칠 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아, 그럼 대표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 예. 김종인 대표의 북한 괴멸론 이게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햇볕 정책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에서는 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워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김종인 대표가 이제 7일날 예. 그 북한이 발사체를 쐈죠. 예. 그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 정권은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9일날 또 전방부대 시찰을 가서 북한 체계가 괴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 예.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15일날 예. 그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예. 괴멸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을 보면 예. 그러니까 흩어져서 없어진다. 예. 일종의 영어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괴멸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면 없어진다. 특히 역사적으로 소련을 봤을 때 예. 소련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결국 민생을 못 챙기다가 보니까 예. 붕괴했다.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유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본인 발언의 그 맥락이나 해석을 전혀 뭐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금 그 제1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 붕괴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예. 이쪽 그 진보 진영에서는 붕괴론보다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 통일, 평화 통일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그 약간 노선인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 사람들이 예. 억지 해석을 하는 거다. 나의 원래 얘기를 봐라. 예. 라고 하면서 절대 취소할 마음이 없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본인 의지가 좀 강하게 담긴 게 아닌가. 예. 내 말은 취소할 수 없다. 대신 너희들 사전이나 봐라. 이런 얘기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적 그렇습니다.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보복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사드 예. 때문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 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경제 뉴스에서 가급적이면 안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오늘 이제 그 장혜수이 예. 외교부 그 상무부장이죠. 이분이 한국의 임성남 외교 차관하고 회담을 한 다음에 했다는 발언을 보면 예. 관련자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엄중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몇 언론, 중국 언론에서도 무역보복, 경제보복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정말 어마무시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는 거죠. 중국이 이런 언사를 한다는 거는 네. 대단히 위중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중국 FTA를 안 하면 1.5조 손해 이렇게 작년에 최경환 그 당시 부총리가 얘기를 했었던 헛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왜 이러냐면, 예.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작년 12월에 한중 FTA가 발효가 됐죠. 예. 한국, 미국도 FTA가 돼 있고요. 예. 한국, EU도 지금 FTA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제 블록들하고 무역을 하는데 룰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이 룰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을 한다. 예. 이래도 FTA 때문에 무역 보복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이미 룰이 정해져 있는데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어떤 악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시장 경제가 일반화된 사람들의 시각으로 중국을 봐서는 절대로 이 사태를 제대로 예견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경촉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오랜 경제적인 모토거든요. 촉진하다 할 때 촉입니다. 이경촉정 네, 이렇게 됩니다. 촉정, 예예. 얘네들이 이제 이경촉정을 할 때를 보면 우리처럼 기브앤테이크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주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퍼주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1997년도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해서 각 나라의 그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났을 때 중국이 마음 먹고 야 우리도 수출하겠다 하고 위안화 같이 절하했으면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외환위기 못 벗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수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감수할게 하고 끝까지 위안화를 지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말로 중국을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아시아의 맏형 국가로서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죠. 예.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프리카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담비사모요 같은 경제학자는요. 예. 서구에서 아프리카에 퍼주는 경제 원조, 웃기지 말라고 그래. 서양 나라들 경제 원조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아프리카가 기댈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벗은 중국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퍼다 주는 거 보면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퍼다 주거든요. 그게 단지 아프리카의 자원만을 노린 것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서구 국가들이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퍼주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거꾸로 마음을 반대로 먹고 어라 이것들 봐라 하고 보복 조치에 나서면 서양 사람들 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복을 합니다. 역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겠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 때문에 노르웨이의 연어를 수입 금지한 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때의 노르웨이 연어, 중국의 수출 비중이 92%였었던 게 이듬해 상반기 29%로 폭락을 합니다. 노르웨이가. 이건 노르웨이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도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죠. 예. 2010년에 젠카쿠 열도에서 중국어선, 그러니까 중국 이름으로는 갸오위다오 섬이죠. 여기 중국어선하고 일본 해양순 시선이 충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바로 다음에 일본 관광 금지, 히토류 수출 중단, 강력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듭니다. 예. 결국은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게 작년 4월이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창저우에서 공장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저우 공장은 우리보다도 중국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는 평가가 많았을 정도로 중국이 이 공장을 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공장이죠. 예. 그리고 그때 주중 한국 대사 김장수 대사까지도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예. 이 사드 배치 논란이 조금 본격화되자마자 착공식을 3일 앞두고 중국에서 이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오호. 예, 그리고 이후 4개월 동안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요우코들이라고 하죠. 네.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2014년에 쓰고 간 돈이 6조 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한들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미국 정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그런데 중국은 막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막아버리는 나라인 겁니다. 지금 6조 원 요코들이 쓰고 가는 돈들 더 긁어내겠다고 롯데, 신세계 이런 초대형 유통업체들이 면세점들을 대거 확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한마디 하면은요, 요코들 한국 안 옵니다. 지금 그 면세점 확대하느라고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한국의 유통업체들이요. 닭볶음 개신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2014년에요.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1,45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9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만 552억 달러, 66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이 수출을 하는 전체 수출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입니다. 여기에 홍콩까지 더하면은 31%입니다. 한국 수출 금액 중에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얼마냐? 11%입니다. 일본 6%입니다. 일본, 미국, EU까지 다 합쳐도, 유럽까지 다 합쳐도 26%밖에 안 됩니다. 미국, EU, 일본을 다 합쳐도 중국, 홍콩 합친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수출 규모의 10%만 줄이겠다고 해도 저희가 잃어야 되는 돈이 7조 원입니다. 이걸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사드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정치적인 것도 외교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손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한
수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곧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흔한 경제 효과 이런 거는 이번에 측정 안 했답니까? 그러니까요. 뭐만 해도 뭐 휴일 하루 늘려도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이런 거 계산하는 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거 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 답답한 게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철학을 가지고 집권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정부인데요. 저희가 그 자유주의 정부하고 싸울 때,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니네는 너무 돈 계산밖에 할 줄 몰라.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몰라. 국민들의 복지가 무엇인지 몰라.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 계산 정확한 놈들아. 이렇게 싸워야지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를 보면 계산도 못 하는 거죠. 뭐가 이익인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가계부채, 정부부채, 뭐 기업부채, 뭐 오만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이렇게 심플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잃을 가능성 위에 단두대 위에 우리 목을 스스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글쎄요, 참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을 확신하고 최근에 이런 강경 국면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남한부터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도 하게 되고요. 네, 저희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정말.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전경련, 경총 이런 데는 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면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뉴스로 소개를 해드리려는 게 이건데 전경련이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을 한 걸 듣고 무지무지하게 공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저희 옛 소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지금 이런 대북 제재 그리고 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일인지는 계산을 해보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감하고 열광부터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 한국의 재벌들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전경련 발표 내용을 보니까요.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하에 국민과 정부와 함께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요까지는 무식한 애들이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 할 테니 국회도 경제활성화법과 민생법안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전경련이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경련이 얼마나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단체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지금 전경련 회장단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허창수 GS 회장이 지금 전경련 회장이시죠. 이제 이름도 찬란한 부회장단 명단들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08년 4월 22일 차명 계좌 1,000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 적발됐고, 7월 16일 양도소득세 456억 주세 포탈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선언 통고 받았습니다. 부회장이십니다. 역시 전경련 부회장, 김승년 주식회사 한화 회장. 1993년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셨습니다. 이때 뭘 하셨냐면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인근 벤트리 카운티 히든밸리라는 지역에서요. 영화배우 실버스타 스탈론의 별장을 470만 달러에 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650만 달러를 홍콩 은행에 예치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 300만 원.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하고 유선 상속 다툼을 벌이면서 10몇 년 동안 재판을 31차례나 진행하셨습니다. 예. 1995년에서야 해결이 됐습니다. 2007년 아들이 맞고 돌아왔다고 보호 생활해서 징역 1년. 아, 요 레전드죠? 2000년 6월. 예. 그렇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받으신 분입니다. 예. 2012년 8월 16일 배임죄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선고받았습니다. 네. 최종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벌금 50억 원 선고받으신 분. 정경련 부회장이십니다. 전경련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예. 1977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06년 4월 28일 부재 비자금 문제로 또 구속 수감됐습니다. 물론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명령 받았습니다. 정경련 부회장, 호롱 회장이신 이웅열 회장입니다. MB 정권 시절에 특혜 시비와 비자금 문제에 휘말려서 2013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비자금, 특혜 이게 누구랑 관련이 돼 있었냐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아하. 역시 전경련 부회장, 롯데쇼핑 주식회사 회장 신동빈. 2015년 유명한 왕자의 난으로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지금 치매와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전경련 부회장, 박상구 금호산업 주식회사 회장. 2009년 동생 박창구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여서 지금 7년째 법정 다툼 벌이고 계십니다. 예. 전경련 부회장, SK 주식회사 회장 최태원. 2003년 SK글로벌 1조 5천억 원 분식 회계로 구속됐습니다. 2013년 497억 원 빼돌린 횡령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내연녀한테 회사 돈으로 8억 원 이상 시대차익 안겨줬다는 혐의로 회사 돈으로 불륜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부회장이십니다. 정경련 부회장, 동부전자 회장,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부회장입니다. 2000년에 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겨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때 불구속 기소는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격렬하게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역시 정경련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2005년 형제의 난, 두 번째 형제의 난의 주인공이었고 이 형제의 난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 이 형제들이 10년 동안 326억 원 비자금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서 박용만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부과받았습니다. 역시 정경련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입니다. 2015년에 회사 자금 122억 원을 횡령을 해서 뭘 하셨냐면 해외에서 원정 도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이거를 전국 경제인 연합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전국 경제 범죄자 연합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부회장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전국 경제인 연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용과 경제 살리기에 애를 쓰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적극 동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요, 네. 2011년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예. 2011년에 전경련 내부 문건 중에 폭로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제목이 뭐였냐면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 이런 문건이었습니다.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예.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 최고 경영자가 대신 나간다. 이게 그 문건에 들어와 있었던 첫 번째 방침입니다. 최고 경영자라 하면 바지 사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야도의 사장들 내보내라는 거죠. 예. 국회 따위는 개무시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나왔던 전경련의 지침이 뭐였냐면 예. 대기업 때리기가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반기업 입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 입법 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야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회 간부 등에 대해서 로비를 강화하자. 그리고 로비를 할 리스트들을 쭉 인물을 뽑아서 발표를 합니다. 네.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국회회의위, 기획재정위 등 4개 상임 및 국회의원 전원, 네. 그리고 배경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로비를 하는데 예.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한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전경련이 직접 로비를 하겠다. 예.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5기 그룹에서 각각 맡아서 적절히 마크를 해달라. 이렇게 문건에다 적어놓습니다.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개별 면담해서 후원금도 내고 출판기념회에 참가해서 돈도 내고 지역구 사업도 챙기고 행사 후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 전경련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기업들한테 뿌립니다. 예. 도대체 이런 단체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모여서 대통령이 발표하면은 열심히 박수치고 때때로 로비 대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놓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라고 지침이나 내려주고 오로지 한국 재계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 단체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뿌려가지고 자유경제원 같은 곳에 지원이나 하면서 여론이나 조작하는 이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봐도 일본 게이단連, 경단련, 그리고 한국의 전경련 딱 2개 남아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박수를 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전경련 해체, 이건 저는 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현 정부 아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한시 앞뒤 전경련을 해체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 두 번째 뉴스를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중국이 칼을 뽑으면은 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텐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경련은 우리 정부 방침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손해 보는데. 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원래 이런 일이 있을 때 강력하게 정부에 압박을 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있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로비를 하라고 있는 게 경제단체일진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지 정말 궁금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이러고 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탄핵을 한 10번도 더 했겠죠. 그 자금을 동원해서, 그렇죠. 국회의원들 정당 부추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공화국 논평. 나라가 어떻게 망해야 폭삭망하는지 그 진면모를 보여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공갈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시진핑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침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들이 세계 경제 대국이면 대국이지 남의 나라가 자국 영토 안에 사드를 설치하건 사막을 만들건 간에 왜 내정 간섭을 하며 분수에 넘치는 망동을 하는가 하는 데 따른 가장 효과적인 추궁이다. 중국은 관광객 안보되겠다. 한국 제품 수입 안 하겠다. 온갖 트집을 잡아서 한국 기업 공장문을 닫게 하겠다는 식의 압박으로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고 있는데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시진핑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도발을 획책할 경우 사드를 중국 고압 백령도에 설치해야 할 것이며 향후 전국 중국 음식점을 폐업시켜야 할 것이고 연평도, 인천 등의 초대형 확성기를 설치해서 중국 백성들의 탈중국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짬뽕 대신 우동이, 동파육 대신 스테이크가 우대받는 나라 건설에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울 영하 5도 등으로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5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오늘 서울의 낮 기온 5도, 대전은 6도로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강원도는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지만 한낮에는 춘천이 5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남은 한낮에 광주 7도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후반까지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남한은 약 3조 9,429억의 경제적 효과를 낸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이 거둔 경제적 효과는 약 4,534억이다. 네, 이거 뭐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본 거네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이번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조치는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중소기업을 제재한 것이다. 네, CR재단 백찬홍 운영위원의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